제가 강의를 사실 기업들 강의를 한 2,000번 넘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컨설턴트가 2,000회를 넘게 강의했다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강의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뭘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항상 제가 그러니까 강의의 형태가 항상 이게 칠판이 있고 빔 프로젝트가 있고 실습을 해보든 아니면 이렇게 노트로 좀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 항상 강의만 하다가 일단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물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걸로 뭐 묶여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걸 업을 학으로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보니까 푸드와 관련된 프랜차이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에 어떤 그 요청을 받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걱정하고 앉아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게 공유 FC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 가끔가다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축구로 이렇게 풀어서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축구 모임인 줄 알고 좀 축구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좀 터져 주셔야 되는데 축구 얘기를 갖고 왔는데 그게 FC가 그런 FC가 아니었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라고는 하는데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컨설팅 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 14년 동안 이제 주로 이제 예전에 2007년을 기점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 뭐 코닝이라든지 뭐 GS 칼텍스는 아시겠네요. 뭐 GS 칼텍스라든지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소비재가 좀 아니었던 쪽을 주로 많이 이렇게 컨설팅을 했었는데 주로 혁신을 시키는 비즈니스 혁신이든 마케팅 혁신이든 영업 혁신이든 이런 쪽을 좀 많이 했습니다. KT든 뭐 이렇게 했었는데 2008년도쯤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P사에 어떤 그 오너분한테 마케팅 특강을 갔다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식품이라는 쪽에 컨설팅을 처음 들어갔던 게 사실은 그때쯤이었어요. 2007, 8년도쯤에 P사의 오너가 남 회장님이죠. 그분한테 이제 마케팅 특강 갔던 걸로 시점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뭐 SK텔레콤의 T 유니버시티 MBA 교수기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주로 식품 쪽에 관련된 쪽을 좀 많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 그 푸드 인더스트리라는 곳에 대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저는 프랜차이즈의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컨설턴트고 그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든 간에 뭐 스트리트 샵을 뭐 열고 싶은 거든 아니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하고 싶은 거든 뭐든 간에 문제들을 항상 제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MS가 떨어져서 문제다 뭐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게 문제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문제를 항상 얘기하세요. 그러면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메소덜러지 또는 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C가 이제 축구가 아니라면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까 좀 생각하다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 짧은 시간이에요. 저 사실은 이제 강의할 때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한 적은 별로 없고 보통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의 시간 정도 또는 뭐 길면 일주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키워드 중심으로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나 그게 누군가에게는 뭐 또 어떤 영감을 또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에는 프랜차이즈가 됐건 프랜차이즈가 아닌 게 됐건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뭐 한 포인트 정도만 좀 얘기해 드리는 정도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제가 10시 이전에 끝나면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10시 이전에만 끝난다고 그러는데 저희 컨설턴트들을 채용을 할 때
재작년에 그만둔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왜 나갔냐면 컨설턴트 생활을 하다가 컨설턴트는 되게 터프한 잡이에요. 밤샘 작업도 많고 프로젝트 수행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직업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만두고 돈가스 집이라는 거 있나요? 그 큰 돈가스 집에 주차장 넓은 거 있잖아요. 클럽 돈가스. 아니요, 죄송합니다. 돈가스 클럽. 그걸 차린다고 나갔어요. 컨설턴트 하다가. 재작년에요. 안산시 선부동에. 그래서 몇 명하고 같이 해서 아마 이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아마 같이 차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포스 찍은 거 보여주고 제가 가면 항상 이렇게 뭐 해주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수준에서 잘 되는 거는 뭐 사실은 저도 좀 외람된 얘기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잠깐 노바다 액기집을 한번 해봤어요. 강남역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대략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기업화하거나 또는 성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돌파해야 되는 한계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를 안테나샵이든 뭘 해서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잘된 프랜차이즈 업을 더 성장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더 차려야죠. 또 2개 더 차리고 10개 더 차리고 약간 이런 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더 차리고 그러다가 또 자매 브랜드를 또 만들겠죠.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패밀리 브랜드로 또 덮어 씌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관리의 속성에 문제가 생겨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또 잘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이제 좀 수익 모델 측면 제가 딱 정확하게 10년 전에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라는 분한테 제가 들었던 말 프랜차이즈의 수익 모델은 3가지야. 첫 번째 가맹비 10년 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2번째 인테리어비, 3번째 식자재 납품비. 이 3가지야. 맞나요? 아닌가요? 틀릴 수도 있습니까? 그 10년 전에는 그게 아주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수익 모델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멘탈 모델을 파괴하라라는 게 오늘 제가 좀 할 강연 주제예요. 멘탈 모델은 그냥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 업계에서는 이래.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 이런 걸로 형성된 모델을 우리가 멘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괴하라라는 얘기가 오늘 제 키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파괴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탕화면 그림을 제가 계속 띄워놓은 이유가 미래 트렌드를 보세요, 여러분. 거시적인 미래 트렌드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제 결론은 별로 안 됩니다. 물론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는 안 되지만 그 트렌드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트렌드 자체가 사업에 다이렉트하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편하게 물어볼게요.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트렌드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냥 안다고 해주십시오. 그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난 그랬어요? 이럴까봐. 예를 들면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들은 캐치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내가 뭔가를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짜려고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 트렌드 여러 가지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싱귤레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싱귤레러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올 때가 다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게 뭐야? 혹시 처음 들어보셨던 분은 보세요. 지금 2025년이 되면 물이 꽉 찰 겁니다. 근데 1940년도부터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계속 배가에서 떨어지다 보면 이 기하급수라는 걸로 증가를 하면서 특정 시점을 임계점, 변곡점으로 해서 확 차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VR이 됐건 AR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IoT가 됐건 IoE가 됐건 그죠? 혼합 현실이 됐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것들인지 간에 빅데이터가 됐건 그런 것들이 오다 이제 융복합을 하기 막 시작을 해서 하면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언제 이런 시대가 왔었냐는 듯이 바로 올 거예요.
예. 그런 싱귤러리티를 자기만의 싱귤러리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더럽게 안 오는 것 같다가 어떤 시점을 지나서는 갑자기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미래 트렌드예요. 그게 미래 트렌드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스마트폰을 처음 써봤어요. 휴렛 패커드에서 만든 굉장히 큰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다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 변곡점을 지나면서부터 거기에는 이제 기술적 완성도, 그 다음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변곡점이 오는데 미래 트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싱귤러리티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 미래 트렌드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혁신이라고 하는 여기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구글 엔그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얘네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천 몇 년도입니까? 이게 1800년도부터 쭉 이렇게 1800년도부터 쭉 이렇게 인덱싱을 해놨어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O2O 채널이니 뭐 가상현실이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혁신인데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죠. 혹시 나 혁신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근데 내가 일어나서 혁신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없죠.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모르지는 않는데 누가 설명하면 그래 나도 알아 이러는데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말들, 이런 말들이 경영학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별화, 맨날 차별화 얘기하죠. 매장 차별화. 차별화가 뭐예요? 사실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까요? 고객 가치, 가치 소비, 가치가 있어야 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가치가 뭔지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좀 약간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명확한 디파인이 있어야, 데피니션이 있어야 사실 그걸 구현해내기도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게 좀 오래된 에피소드긴 하지만 잘 안 보이시죠? 뒤에는 글씨가 제가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어요. 그럼 기념관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되게 외관이 중요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의 벽에 외관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라고요? 벽의 외관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잽싸게 알아본 결과 문제의 원인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한 세제로 벽을 청소하다 보니까 벽의 외관이 저렇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예요? 내일부터는 세제를 바꿔라. 약한 세제로 바꿔라. 또는 훼손이 덜 되는 세제로 바꿔라.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분이건 어디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의 연속이에요. 그때 봤을 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노베이티브하게 나오질 않아요. 결과물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얘기할 첫 번째 꼭지는 벽의 외관이 훼손되는 문제라고 할 때 원인을 강한 세제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 사업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예요. 끝. 한 번만 더. 왜 강한 세제를 썼대 걔네들은? 네. 강한 세제를 썼으니까 약한 세제로 바꾸자가 아니고 왜 강한 세제를 썼대? Why? Why라는 퀘스천. 이 Why라는 퀘스천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요다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에 CEO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든 직원들은 공짜 툴을 갖고 있다. 어디서 뭘 하는 직원이든 다 뭘 할 때 5번씩 Why를 한다. 왜요? 왜요? 아 이거 좀 줘요. 왜요? 예. 이게 이 어떤 그 멘탈 모델에 우리 그 사고 체계에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
왜 강한 세제를 썼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청소하시는 분, 이 세제를 구매했던 구매팀, 왜 저걸 구매해 줬는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왜 저걸 썼는지, 그걸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나본 결과, 만나본 결과,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비둘기 똥 때문에 그렇대요. 비둘기들이 기념관에 와서 똥을 싸놓고 가는데 그 똥이 벽에 묻으니까 이게 이제 마르면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세제로 세척을 좀 하려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은 비둘기가 오지 못하게 하면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얘기했죠. 가장 강력한 혁신의 툴 중에 사고 체계 중에 하나가 Y예요. 네. 그럼 왜 비둘기는 옆 건물도 있는데 우리 건물로 왔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왜 왔을까? 라고 해서 이 경우 이거 실제 에피소드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왜 올까를 알아봤더니 실제 이 경우에는 뭐였냐면 거미들 때문에 그랬대요. 네, 여기 안에 이제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제 천장 여기 위에 거미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됐대요. 그럼 거미를 박멸시키면 될까요? 거미는 또 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진을 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로 이 경우에는 곤충학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유가 뭐였냐면 나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방이 이쪽으로 그렇게 날라와가지고 거미들이 여기다가 거미줄을 쳐놓고 있으면 먹이인 나방을 잡아먹기에 최적의 장소가 이 기념관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방은 또 왜 일로 죽자 살자 날라올까요? 옆 건물도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온 원인이 주변 그 시티의 그 주변의 공원에 불빛에 모여있던 나방들이 이게 이제 가장 새벽녘에 제일 먼저 불을 켜다 보니까 이쪽으로 불빛을 보고 날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방까지 나왔으니까 점등 시간이라는 진짜 근본 원인이 나오고 그 점등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솔루션만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프로젝트를 한 500개를 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좀 있어서 좀 그걸 좀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안 갑니다, 보통. 뭐가 문제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문제 해결 방식. 혹시 나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MS가 자꾸 떨어져요. 원인은요? 판매가 잘 안 돼요. 솔루션은요? 판매량을 증대하자.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놓고 왜 해결이 안 되지?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이랬는지를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싱킹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는 같은데 원인을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솔루션을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방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점등 시간까지 찾은 사람은 뭐 점등 시간 조절만으로도 솔루션이 달라지죠. 문제는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건 영업을 하시는 분이건 그냥 그것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 무기가 뭐냐면 thinking process예요. 생각하는 힘. 이건 누가 쉽게 카피도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남달리 그런 쪽에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 아닌 듯이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안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배우고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런 일단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생각하는 힘을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제가 에피소드 하나 드렸지만 누가 생각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 2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방망이와 공을 합친 가격이 11,000원입니다. 방망이의 가격이 공의 가격보다 10,000원 비쌉니다. 공은 얼마일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방망이하고 공을 합치면 11,000원인데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 비쌉니다. 공은 얼마일까요? 너무 쉽잖아요. 네, 그렇죠.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되게 유명한 노벨상까지 받았던 어떤 사람의
그 논문에 그 실제 조사해봤던 사례예요. 2002년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사람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그 사람이 이걸 대학에다 물어봤더니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예 가격을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만약에 그럼 봐봐요. 1,000원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났어요. 1,000원. 그러면은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 비싸니까 방망이는 얼마죠? 11,000원.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얼마죠? 12,000원이 되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70% 이상, 70% 정도 이상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미국의 그 여러 대학들의 조사를 해봤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좀 소위 좀 좋은 대학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대학. 그런 대학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주로 1,000원이라고 많이 얘기했대요. 그 사람 논문에 의하면.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시스템 A가 있고 시스템 B가 있어요. 이거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화난 여자라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화난 여자 같지 않으세요? 그쵸? 네. 여러분, 예를 들면 175 곱하기 34는 몇이에요? 자, 3초, 3, 2. 보세요. 시스템 A는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화난 여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못 푸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풀려면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잠깐만요 하고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관심이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걸 담당하는 것을 시스템 B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 차별화 이것 때문에 그래. 쟤네 때문에 그래. 단가가 비싼 원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바로 시스템 A가 반응을 할 때 시스템 B가 잠깐만, 바로 내가 1,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공은 1,000원이지 잠깐만 하고 이 시스템 A를 통제해 줄 아는 사람. 네. 요 싱킹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동영상이긴 한데요. 신관장님 죄송한데 저 동영상을 한 번만 탁 눌러주시겠습니까? 마우스로.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It happened on the streets of Amsterdam, and I got really scared, honestly. I can't ride a bike like you can anymore. Before I show you the video of what happened, I need to tell you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l 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Destin'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and can't do it.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The algorithm that's associated with riding a bike in your brain is just that complicated. Think about it. Downwards force on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in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cannot ride this bicycle. You might think you can, but you can't. I know this because I'm often asked to speak at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and I take the bike with me. It's always the same.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try some trick or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You didn't understand. So, this way. Now, okay. All right, a second. All right, so, whenever you're ready. Yeah. Wait. No, you have to keep your feet on. Dude, all right, here we go. Just give it. Wait.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Go. And go. Oh, go! All right, back up. Okay, wait.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Go right off. Just keep your feet on the pedals. Hands on. Yeah, come on. All right, one more time.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nna give up? No.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he,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It's clear from this experiment that children have a much more plastic brain than adults. That's why the best time to learn a language is when you're a young child. All right, today's bike log. I can ride smooth, I can ride fast. I'm thinking the experiment is over. Okay, now I'm in Amsterdam, a city that has more bicycles than people. The question is, can I ride a normal bike now? I mean, I've spent all this time unlearning how to ride a bike. If I go back and try to ride a normal one, will my brain mess up? So I've tweeted a Smarter Everyday meetup, if you will, and I'm gonna see if somebody brings a bicycle and I'm gonna try to ride a normal bike. It's backwards, it's backwards. This was one of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of my life. I had ridden a normal bike since I was 6, but in this moment I couldn't do it anymore. I had set out to prove that I could free my brain from a cognitive bias. But at this point, I'm pretty sure that all I proved is that I could only redesignate that bias. So what you're not seeing is just a group of people here looking at me, looking at the strange American that can't ride a bike because they think I'm dumb. But I'm actually 2 levels deep into this because I've learned and unlearned. All right. After 20 minutes of making a fool out of myself, suddenly my brain clicked back into the old algorithm. I can't explain it, but it happened in a very specific moment. Got it. I'm back. Oh, it clicked. Hold on, it clicked. I got it. Okay, there it is. There was the moment. Okay, I can ride a bike. I tried to explain this to the people around me, and they just didn't get it. They thought I was faking the previous 20 minutes, and I couldn't get anybody to believe me. That looked like I faked that, didn't it? Yeah. Just a face. You think I'm faking. You don't believe me. That looks so weird. You were like, la la la, and it's cool. You think I'm lying, don't you? Yeah, I'm not lying. I felt like the only person on the planet who had ever unlearned how to ride a bike, and I couldn't articulate it to anyone because everybody just knew that you can't forget how to ride a bike. So I learned 3 things from this experiment. I learned that welders are often smarter than engineers. I learned that knowledge does not equal understanding. And I learned that truth is truth, no matter what I think about it. So be very careful how you interpret things, because you're looking at the world with a bias, whether you think you are or not. I'm Destin. You're getting smarter every day. Have a good one. 자, 재밌죠, 여러분? 예, 자전거 타는 법을 잊어먹기도 참 쉽지가 않고, 잊어먹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고정관념이 무서운지, 그렇죠? 살아오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봤으면, 제가 컨설팅 14년을 했다고 그랬는데
되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날리지라고 하는 부분이 프리가 됐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프리가 됐어요. 무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컨설팅 초창기 때는 어떤 강의를 하고 나면 그 교재를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필요 없어요. 널려 있어요. 슬라이드 쉐어나 이런 데. 얼마든지 구글링을 해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어요. 또는 뭐 머신러닝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럼 그 전문가한테 물론 뭐 교재를 얻을 수도 있지만 널려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거.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난리지라는 게 난리지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장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난리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시어리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이제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뭐 미래학자들은 공공연히 얘기해요. 미래에 뭐 확실히 없어질 직업은 1위 교수, 2위 의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난리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조금 심오한 말인 것 같지만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난리지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리지가 있는 것이 그걸 반드시 언더스탠딩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내가 어떤 어려운 이론을 알고 경영의 어떤 밸류 체인의 그런 메커니즘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가 피터 드러커의 이론대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직업 자체가 교수하고 비즈니스 사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둘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프랙티컬한 난리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어떤 이론이, 어떤 사례가 하나 나오면 그 사례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메서덜러지로 바꿔주는 사람이 컨설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컬한 난리지죠. 네. 여하튼 간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컴퓨터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네이버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난리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난리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더스탠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가 앞에 그 동영상의 교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프랜차이즈,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사실은 되게 많이 해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겠지만 그게 과연 난리지인가? 내가 난리지도 많아, 그게 과연 언더스탠딩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혁신적인 사고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책 하나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비드 허친스라고, 이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다 읽혔거든요. 데이비드 허친스가 쓴 되게 얇은, 그러니까 3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마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를부터 시작해서 한 펭귄의 계약,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한 권당 30분이면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멘탈 모델을 깬다는 것이 사업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되게 재밌고 되게 쉬운데도, 오죽했으면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이 4권을 다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멘탈 모델을 자꾸 깨라고 하는지 이제 지금 이제 비즈니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멘탈 모델을 깨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 원래 식품 사업은, 식품 제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육가공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커피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라고 이미 성공했던 사람들이 막 얘기해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혁신적인 발상을 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실행시킬 만한 툴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갖 IT 기술, BT 기술, NT 기술, IoT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상상만 할 수 있으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시대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제가 조남을 모르니까, 선생님 혹시 재벌이세요? 아니세요? 재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적어도 한국에선 재벌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 가능성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0.1%였다면 지금 1%, 2% 이렇게. 상상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게리 하멜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경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이 학문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많은 베네핏을 줬느냐. 여러분 다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양질의 물건을 2,000원에 살 수 있고 1,000원에 살 수 있고 이렇게 된 것들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100년 동안 기여한 바입니다. 물론 중국이 큰 기여를 했지만 네. 이 100년 동안 경영이라는 것이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플래닝하는 거, 메저링하는 거, 코디네이팅, 모티베이팅, 버지팅, 예산, 이밸류에이팅, 평가, 슈퍼바이징, 감독, 리워딩, 얼로케이션, 리소스 얼로케이션이 되겠죠. 오거나이징, 컨트롤링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네, 공급이 부족했던 시대에 수요가 넘쳐나던 시대에 만들면 팔리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100년은 이런 기술들이 점점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전략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전략을 하려면 환경 분석을 해요. 그리고 예측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측을 하고 전략을 짜겠다? 잘못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증거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의 옆집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로 옆집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하고 티타임을 가끔 갔는데요. 그분이. 근데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하는 말이 전략을 무슨 예측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구글의 오로지 전략은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뻘짓을 해보느냐. 얼마나 많은 트라이를 해보느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두 가지의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머리를 짜서 세 가지의 또는 네 가지의 익스페리먼트, 창의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제조 중심의 우리나라의 많은 99%의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고 예측 기반으로 뭔가를 전략을 짜려고 해요.